1970년대 초반, 한국은 이제 막 함정 건조의 기틀을 다지고 있던 반면 북한은 이미 다수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우리에겐 잠수함 건조는 물론 운용해본 경험도 없었지만 북한은 매년 한두 척의 신규 잠수함을 건조하며 갈수록 전력의 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불균형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적의 잠수함이 기회로 우리 항구를 봉쇄한다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최초의 잠수함 개발. 그 첫발은 독일에서 시작됐다. 해군이 배출한 2명의 과학자. 잠수함 개발 검토의 특명을 받아 독일로 떠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어떤 해결책을 발견했을까? 한국 최초의 잠수정 돌고래 개발 사업의 주역들과 함께 그 위대한 도전사를 직접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부터는 한국 해군의 잠수함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첫 시간 우리나라 잠수함 시대를 열었던 두 분의 선구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 최초의 잠수정 돌고래 개발 사업을 주도하셨던 김영수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돌고래 잠수정의 개념 설계를 책임지셨던 김홍렬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렬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이제 한국 잠수함의 대부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우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잠수함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청자들이 이 잠수함의 이제 기본 개념부터 조금 알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진행해야 될 텐데요. 사전적인 설명보다는 두 분의 대가를 모셨기 때문에 두 분에게 있어서 이 잠수함의 매력이나 위력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설명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김영수 박사께서는 말씀을 좀 주시죠. 네, 먼저 수상함과 잠수함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함은 수상에서만 다니는 함정이고 잠수함은 수상에서도 그리고 수중에서도 다닐 수 있는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이 일단 수중에 들어가면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현재의 잠수함은 일단 항구에서 출항하게 되면 바로 수중에 잠수해서 특별한 상황이 긴급 상황이 아니면 다시 항구에 돌아올 때까지 수중에서만 작전하는 잠수함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중에서 계속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확한 항법 장치와 또 수중에서 육상 기지와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장치 등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항공기가 공중에서 기동하듯이 잠수함은 수중에서 3차원 기동을 하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항공기에는 높이 제한이 있지만 예. 잠수함은 최대 작전 수심이 있어서 이 수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압 때문에 바로 위험해집니다. 또 항공기는 착륙할 때 조심스럽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잠수함은 반대로 부상할 때 위험하고 조심하다고 합니다.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박왕래가 많은 항구 근처에서 부상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함정이 배란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지금 아주 간단하게 이제 수상함과 이제 잠수함의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좀 이제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김홍렬 박사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잠수함을 야간에 사냥하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냥꾼은 강인한 몸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야간에 사냥하기 위해서는.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거주 성능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깊이 잠수할 수 있는 강인한 선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냥꾼은 다리가 날렵해야 됩니다. 날렵한 다리로 산을 타고 다니면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요.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수중에서 고속 기동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사냥꾼의 예민한 귀는 잠수함이 적의 소리만 듣고 적이 어디에 있다. 그리고 또한 적보다 먼저 적을 식별할 수 있는 잠수함의 귀는 소나죠. 소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은 숨소리마저도 죽이는 정수성에 몸체는 위장돼야 되는데요. 잠수함도 음량 대항 체계로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팔은 소리 없는 무장을 조용히 적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발사할 수 있는 무장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뇌는 기능을 갖고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빠른 결정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지휘 통제 체계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수함을 또한 야간에 사냥하는 인간으로 비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야간에 사냥하는 인간은 인간 전 신체가 균형 있게 발육되어야 됩니다. 다리만 아주 튼튼하다든지 몸체만 이렇게 크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효과적인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선체, 추진, 소나, 음량 대항 체계, 지휘 통제 체계, 무장이 균형을 갖고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서로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절충되어서 설계되어야 우수한 잠수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뭐 아주 간단하게 이 야간에 사냥을 하는 인간에 비유를 해서 소나 귀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잘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 잠수함의 이제 이 종류에 대해서라면요, 그 일반 얘기는 보통 이제 디젤 잠수함과 이제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핵잠에 관련된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잠수함의 이 종류가 좀 나뉘어지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김영수 박사님, 네. 이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좀 주시죠. 네, 그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디젤 기관과 발전기 그리고 축전지와 모터로 추진되는 잠수함입니다. 디젤 기관을 돌리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고 축전지로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 축전지의 특성상 축전지를 풀로 충전한 다음에 수중에서 기동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시간 후에는 다시 수상에 올라와서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수상에 올라와서 발전기를 돌리는 대신에 스노클 밸브만 수상 위로, 수면 위로 내놓고 발전기를 돌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항공기에 의해서 탐지되고 또 그 소음으로 적 잠수함에 탐지될 수 있는 그 확률이 올라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중반까지 잠수함은 주로 수상에서만 다니다가 필요시에만 수중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선형은 앞이 날카롭고 그 과파는 평평한 것이 보통입니다. 예, 그림과 같이 수상함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잠수함이 2차 대전 영화에 많이 볼 수 있는 독일의 유보트입니다. 예. 이 유보트는 독일 말로 잠수함이 운터세부트의 영어식 준말입니다. 이 유보트의 목표는 전쟁 물자를 수송하는 수송선과 함정입니다. 독일이 이 유보트에 집중한 것은 영국의 강력한 함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비대칭 전력으로 잠수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중반부터 레이더가 발명이 되고
또 항공기가 공격 수단이 되면서 이 유보트의 손실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만 다니는 잠수함이 필요하게 되었죠. 이 잠수함은 선수를 약간 둥글게 하고 갑판을 모나게 하지 않아서 그 수중 속도를 올렸고 또 축전지 용량을 늘려서 수중 체제 능력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러한 잠수함들의 하나가 독일의 타이프 21입니다. 이 잠수함은 전쟁 말기에 연합군의 공습이 심해지자 독일 전역에서 8개의 섹션으로 만들어져서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철로와 운하를 통해서 한 곳으로 수송되어 그곳에서 조립 건조되었습니다. 44년과 45년 중반까지 총 119척이나 건조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작전에 투입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그나마 승조원의 그 미숙으로, 숙련도 미숙으로 그 전과는 그 미미했습니다. 이것이 전후 재래식 잠수함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영화 속에서만 봤던 유보트에 관련된 설명,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이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보여주신 사진 속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 이 잠수함들과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사진 속 잠수함은 이제 앞머리가 이제 수상함처럼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잠수함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는 좀 둥그런 형태로 좀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이 좀 들었는데, 김 박사님. 예. 이런 좀 모양의 차이도 이제 재래식 잠수함의 발전 과정과 연결이 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2차 대전 후 개발되는 재래식 잠수함은 수명상으로 부상하지 않고 주로 수중에서 항해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방전되면 스노클 장치라고 하는 공기 파이프를 물 밖으로 이렇게 뽑아내요. 그리고 거기서 공기를 흡입시켜서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발전기 성능도 상당히 우수해졌고, 그 다음에 특히 배터리 성능이 훨씬 우수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은 필요시 안전한 해역에서요 만 이제 수상 항해를 하고 주로 수중 항해를 하는 그런 운용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중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수를 둥글게 해서 이제 저항을 줄이도록 이렇게 해서 고속 기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저항을 받죠, 물에요. 그런데 형상에 의한 저항과 마찰에 의한 저항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공학적으로요. 그런데 형상에 의한 저항이 물속에서는 약 30%, 그 다음에 마찰에 의한 저항이 약 70%가 됩니다. 수중에서는요. 그래서 둥글게 하면은 마찰에 의한 저항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하지 않게 둥글게 하면요. 그리고 또 둥글면은 표면적이 참 적어지죠. 그러면 마찰하는 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 줄어들죠. 그래서 수중에서 주로 다니는 잠수함들은 이제 둥글게 만들죠.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수상에 떠올랐을 때는 이제 앞부분이 둥글기 때문에 파도가 많이 일입니다. 선수파가요. 그래서 오히려 수상에 떠 있으면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파도가 많이 일죠. 일지만 지금 요 그림은 약 8나트 정도밖에 안 되는 속도지만 이렇게 파도가 많이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상이 수중보다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재래식 잠수함은 수중에서 배터리로 추진하기 때문에 수중 항해 능력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배터리 성능 때문에요. 특히 수중 고속 기동을 할 경우에는 배터리가 급격히 떨어져서 상당히 항해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 목적으로 운용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죠. 상당히 값이 싸고, 그 다음에 운용성이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었어요. 독일을 비롯한 일부 서구 국가에서 많이 개발해가지고 지금 세계 널리 운용되고 있는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재래식 잠수함 2차 대전 후 수십 년간 배터리가 방전되면 이 스노클 항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 디젤 발전기를 구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게 소음이
그다음에 자기 모양이 노출되는 이러한 위험성을 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그림을 보면은 스노클 항해하는 잠수함의 모양입니다. 보면은 잔망경하고 그다음에 스노클 마스트만 끄집어내고요. 그다음에 달리는데 뒤에 이제 물거품이 좀 생기는 것은 발전기를 돌렸을 때 나오는 배기 있지 않습니까? 예. 배기를 갖다 물속에 뿜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물 밖으로 이렇게 배기를 노출시키면은 이 연기가 하늘에 좀 남지요. 남으면은 적 항공기에 탐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속에다 뿜어버리는 이렇게 스노클 항해를 하는데도 위험성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노클 항해 위험을 없애고 수중 항해 능력을 갖다 증가시키기 위해서 최근 한 3, 40년 동안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 분류 시스템이라고 하죠. AIP 시스템, Air Independent Propulsion 시스템이라 이렇게 하죠. 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액체 산소와 그다음 수소가스를 이용해서 추진시키는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액체 산소와 에탄올을 갖다가 사용하는 메스마, 그다음에 스웨덴은 액체 산소와 항공유를 사용하는 스터린 엔진 AIP 시스템을 개발해서요. 자국의 잠수함이나 수출용 잠수함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AIP 시스템이 탑재된 재래식 잠수함은 성능면에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각마다. 그러나 약 4 내지 6나트의 속도로 AIP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요. 약 2주 이상의 수중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쭉 들어보니까 이제 디젤 잠수함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 배터리의 문제점들, 또 하나 소음의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해 나간 것이 이제 핵 잠수함으로 이제 연계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핵잠에 관련된 이제 논의가 한참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박사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원자력 잠수함은 이제 어떻게 탄생을 했고 발전돼 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재래식 잠수함은 그 독일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원자력 잠수함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미국과 소련이 주도적으로 그 경쟁적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 2차 대전 직후에 그 미 해군 대령 리코버와 해군 장교 4명이 원자력의 해군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들의 이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한 그 확신과 또 그 엄청난 그 추진력에서 원자력 잠수함이 나타나게 되죠. 1954년 최초의 그 원자력 잠수함이 노틸러스호가 되면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부상할 필요 없이 그 수중 고속으로 다닐 수 있는 이 원자력 잠수함은 계속 개발이 돼서 발전이 되어서 지금은 이 원자로의 노심의 농축도를 올려가지고 원자로의 수명과 또 원자력 잠수함의 수명을 일찍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수중 항법 장치인 그 INS가 많이 발전이 돼서 극지방을 포함한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정확한 항해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또 수중 통신 기술 또 방법이 많이 발전이 돼서 수중에서 바로 육상 지휘본부와 필요시 그 교신이 가능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임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그 원자력 잠수함의 그 어려운 점이 그 소음이었는데 이제는 이 소음 분야에서 굉장한 그 발전을 이루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거의 그 재래식 잠수함 수준으로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또 임무 면에서도 많이 하는 그 SSN, SSBN, SSGN으로 다양하게 그 발전이 되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독일에서 시작됐었던 이제 디젤 잠수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이제 핵잠이 54년부터 이제 지금 이제 진술해서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간데 이제 말미에서 말씀해주신 SSN 또 SSBM 또 SSGM 굉장히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
이 부분들이 뭐 이 잠수함의 임무의 영역에 맞추어서 새롭게 구분이 된 것 같은데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SSN은 공격 잠수함으로 그 잠수함을 잡는 잠수함입니다. 그 임무는 그 항공모함 전단의 그 호위 임무, 또 그 SSBN, 그 탄도탄 잠수함인 SSBN을 탐색 공격하는 것이 그 주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적 SSBN이 항구에서 나오면 바로 그 탐지해서 계속 추적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북한의 SLBM 잠수함이 그 나오면서 이야기가 되면서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근간의 논의는 바로 이 그 공격 잠수함인 SSN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처음 나온 공격 잠수함이 그 그림에서 보시는 스킵잭입니다. 스킵잭은 노틸러스에서 그 사용했던 그 원자로를 같은 원자로를 사용하고 또 그 이 크기는 노틸러스와 유사한 약 3,500톤급입니다. 다음은 그 SSBN 잠수함입니다. 핵 탄도탄을 그 탑재해서 적의 핵 선제 공격에 대한 그 보복 공격이 가능한 그러한 잠수함입니다. 다음 그림은 미국의 오하이오급 SSBN입니다. 탄도탄 그 발사관과 그 트라이던트2 탄도탄을 수중해서 그 발사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이 오하이오급은 미국 SSBN의 주력 잠수함으로 약 19,000톤이며 수중 24나트이고 트라이던트2를 24기나 적재하고 있습니다. SSBN은 주로 그 안전한 해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SSN 공격 잠수함의 호위를 받으면서 작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SSN에 비해서 SSBN은 좀 크고 또 우리가 속도는 그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SSG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SGN은 그 G는 그 가이디드 미사일, 그래서 그 유도탄, 순항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얘기합니다. 즉, 그 대지 공격이 가능한 유도탄을 탑재한 잠수함으로 이 냉전 이후에 부각된 새로운 임무의 잠수함입니다. 다음 그림은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으로 토마호크 순항 유도탄을 그 수정해서 수직 발사할 수 있는 그 발사관을 보여주고 있고 또 토마호크 순항 유도탄의 그 탄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그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은 원래 그 공격 잠수함으로 그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100톤급으로 수중 속도는 약 33나트로 상당히 빠르죠. 이 잠수함이 기술적으로 안정이 돼서 총 62척이나 건조가 되었습니다. 그 냉전 종식 후 그 토마호크 유도탄을 탑재함으로써 그 SSGN의 임무도 수행하는 그렇게 그 SSN, SSGN의 두 가지 임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잠수함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SSN, SSBN, SSGN이 세 가지 이제 이 핵잠에 관련된 걸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최근에 북한의 SLBM 문제 도발로 인해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논의가 좀 일고 있는 부분 중에서 세부적으로 지금 이제 SSN에 관련된 어떤 필요에 관련된 부분들도 아울러 또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2016년 8월 24일 오전 5시 30분 함경남도 심포 인근 해상에서 이른바 심포급으로 알려진 북한 잠수함이 SL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2015년 5월 9일 첫 시험 발사 이후 같은 해 11월과 이듬해 4월에 이어
어느덧 4번째 시험 발사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상당한 수준의 SLBM 개발 기술을 선보였다. 시험 발사를 할 때마다 그 결과에 대해 성공과 실패라는 분석이 엇갈렸고, 심지어 발사 자체가 북한의 화면 조작이라는 설까지 나돌았지만, 이 모든 소동은 결국 북한이 SLBM을 보유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특성상 북한이 SLBM으로 무장할 경우 유사시 한미연합군이 선택할 수 있는 작전의 폭은 지극히 좁아지며 남북한 군사전력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밑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의 SLBM 현실화는 곧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적대 국가가 물밑에서 24시간 우리를 위협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단 한 가지. 북한 잠수함이 SLBM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감시하는 것. 심해의 잠수함을 24시간 쉬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핵추진 잠수함뿐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활약을 시작으로 해서요, 우리나라는 이제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가 안보와 또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잠수함 설계와 이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나와주신 두 분의 패널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박사께서 한번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잠수함은 그 은밀 병기입니다. 잠수함이 일단 수중에 들어가면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레이더에 의해서 이 물체를 탐지하는 것까지 수중에서는 그 초음파에 의한 능동소나로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상함에 의한 그 능동소나 탐지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고, 잠수함에 의한 능동소나 탐지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 탐지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수동 소나에 의한 탐지가 기본입니다. 잠수함이 내는 소리를 탐지하고 탐지된 소리의 특성을 분별을 해서 식별이 가능한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밤에 보이지 않는 친구의 그 목소리만 듣고도 친구인 줄 아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잠수함이 내는 소음은 잠수함의 프로펠러, 그 다음에 투어빈, 그 다음에 기어복스, 냉각펌프 등에서 나오는 이 소리들로 저주파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멀리서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잠수함을 잡는 그 제일 무기가 된 그 이유입니다. 조용한 밤이면 더 멀리 들을 수 있듯이 잠수함이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멀리 들을 수 있고, 속도를 높여도 잘 들을 수 있는 잠수함이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건조한 잠수함은 이 소음 특성, 또 무장 특성에 대한 그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은밀성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점이 있죠. 특별히 원자력 잠수함은 그 장기 수중 체제 능력으로 그 은밀성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잠수함을 잡는 잠수함, 이 소음과 무장을 통해 가지고 이 은밀한 병기이다. 그만큼 국가의 경쟁력 측면 혹은 이 국방 안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런 이 무기 획득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김웅열 박사는 어떻게 평가해 보십니까? 저는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고유한 은밀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인 영감이라고 이제 세 개의 배들을 갖다가 이제 수록돼 있고 함정에 대해서요,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임스 파이팅 십이라고 하는데요.
에서 보듯이 잠수함이 함대 세력 목록 제일 먼저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잠수함이 전략적 가치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수함은 조선 기술의 총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 안에는 최신의 조선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규모가 큰 조선소라도 잠수함을 건조하지 못하면 그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설계와 건조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아주 한마디로 평가해 주셨네요. 조선 기술의 총화이다. 얼마나 이제 이게 밀집적으로 집착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 단적인 걸로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었던 이제 용어인데요. 이제 함정을 이제 건조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 수상함과 가장 크게 대별되는 이 잠수함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잠수함 이제 건조 과정에서도 어려운 점, 이 두 가지 묶어서 좀 말씀을 이번에 김영수 박사님께서 좀 주시죠. 네, 잠수함은 그 항공기와 같이 그 3차원에서 기동을 합니다. 그 최대 잠항 수심이 200m라고 그러면 200m의 그 얼마 안 되는 수직 공간에서 이 잠수함이 그 고속 기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섬세한 그 조종 능력과 또 안정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심 유지 능력과 그 품질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죠. 신뢰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잠수함은 좁은 공간에 그 많은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 컨트롤 설계하고 그 장비를 설치하는 그 순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예, 먼저 아주 간단하게 말씀 좀 주셨습니다만은 이 스페이스 컨트롤 문제, 뭐 좁은 공간 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또 이게 이 장착시켜야 되는 어떤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경일 박사님은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잠수함은 이제 수중에서 수압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 잠수함이 이제 수압을 견뎌내야 되는데요. 그 수압 견디내는 선체를 압력 선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압력 선체는 그림과 같이 원통형으로 동그랗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잠항을 수심이 자꾸 깊어지면은 수압을 계속 더 강하게 받아가지고 마침내는 이제 자굴 형상이 일어나서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클링이라고 하는데요. 심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이 잠수함의 철판의 두께라든가 그렇다면은 프레임 사이즈를 더 마냥 늘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량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잠수함이 수압을 받는 압력 선체가 얼마나 동그랗게 만드느냐, 진원도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약 1000분의 1의 오차만 있으면 있잖아요. 잠수함의 그 강도가 약 30% 이상 떨어져 버립니다. 1000분의 1. 그럼 1000분의 1이 오차가 어느 정도냐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마시는 음료수 알루미늄 캔 있죠. 그것을 비교해 보면 캔의 두께만큼 오차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압력 선체의 직경이 5m인 잠수함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mm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200m까지 내려가야 할 잠수함이 140m밖에 못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 용접 구조물로 1000분의 1까지 오차 범위 내에서 압력 선체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줄자로 3m까지 잰다는 것 자체, 압력 선체를 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이제 얼마나 동그랗게 만들고 얼마나 정확하게 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송함과 다른 하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두 분 모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수상함과 잠수함, 특히 이제 잠수함에 관련된 이 개괄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부터는 우리 해군의 최초의 이 잠수정 개발사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용수 박사님과 우리 김웅열 박사님은 이제 그 한국 잠수함의 선구자이시기도 하고요. 한국 방위 산업의 1세대를 이끌었던 선두주자이시기도 합니다. 두 분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이 잠수함과 인연이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김웅열 박사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저는 1970년 초 해군이 이제 우리가 만든 배로 우리 바다 지키자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갖다가 내걸고는 고속정 개발 사업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군 조함장교로 이제 최초의 한국 고속적인 학생호를 갖다 개발하는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함 기술은 이 고속정을 설계 건조할 수 있는 선체만을 갖다 설계 건조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요. 소음을 줄이는 이런 정숙 대책과 같이 잠수함의 필수 요소 기술은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잠수함을 저는 타본 경험도 없고 또 저 주변에 조함 장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잠수함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서 잠수함 관련 기술은 그 당시 백지와 다름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한국 해군이 잠수함 획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 양성에 들어갔었습니다. 해군은 외국으로부터 잠수함 관련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독 방사청, 배 이렇게 하는데 분수에서 배로 발통해 배샤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하 교육기관인 국방과학기술행정아카데미에 이제 잠수함 과정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저를 갖다가 입학시켰습니다. 교육기간은 74년 1월부터 약 2년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잠수함에 대해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셨군요. 예, 이번에는 김용수 박사님은 어떤 인연을 갖고 시작을 하셨나요? 예, 나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 석사 논문이 그 잠수함 파이핑 시스템의 진동 해석이었습니다. 그 잠수함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잠수함에서는 그 소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죠. 그 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해군본부 작전참모부 체계분석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 해군의 포스 스트럭처를 연구하는 중에 내가 맡은 것은 그 대함 유도탄의 그 선정 기준 마련과 또 하나는 그 우리 한국 해군의 잠수함 세력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73년의 일입니다. 나는 그때 잠수함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우선 한미 해군 합동 훈련 중에 미 해군 잠수함에 탑승해서 참관도 해보고 또 주 소독 무관에게 연락해서 독일의 잠수함 건조회사인 HDW 또 잠수함 설계회사인 IKL에 1개월 동안 파견되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잠수함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독일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하고 잠수함하고의 인연의 시작이었고 이때 처음으로 독일 해군의 205, 206급 잠수함 또 그때 벌써 수출용으로 건조 중인 209 잠수함 또 개념 설계만 되어 있는 프로젝트 70을 우리나라에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 석사학위 논문부터 시작해서 잠수함과 연계가 이제 인연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1970년도 초만 보더라도요, 아직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산업 후발 국가였기 때문에 이 잠수함은 좀 엄두도 못 낼 시점인데 그 시점에 이제 이렇게 이 개발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참 궁금한데 김 박사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까? 70년도 초에 우리 해군에서는 프로젝트 540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는 북한은 W급 잠수함하고 또 R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76년부터는 그 R급 잠수함, 그 그림에서 보는 그 이 잠수함을 매년 1내직 2척씩 그 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에 그 자극을 받게 되어서 그 우리나라 그 잠수함의 조기 전력과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이 프로젝트 542 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프로젝트 이제 540이 도입된 것이 북한의 잠수함이 보유하고 있고 도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요약을 좀 해볼 텐데요. 이 잠수함 획득 사업이 처음에 이제 두 방향으로 이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조함 전문가들을 그 독일에 파견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 있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 540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외국에서 잠수함을 이제 사 들여오는 걸로 이게 이 그 방향이 좀 잡혔었는데요. 우선 이제 프로젝트 540부터 이제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잠수함이고 이것을 들여오게 된 배경은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당시 그 서독에서는 그 분쟁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금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은 그 서독 그 설계회사인 알켈이 설계한 540톤급 잠수함을 만들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 서독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영국의 비커스에서 건조 그 3척을 건조 구매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과 그 타코마 조선소가 그 이를 참고해서 바로 이 프로젝트 540톤급 그 잠수함 5척을 차관에 의해서 영국 비커스에서 건조 구매한 후에 그 다음 국내 건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결국 이제 이 프로젝트 540 구매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75년 2월에 그 3억이 넘는 그 엄청난 그 예산이 이 프로젝트 540을 위해서 율곡 오인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 75년 7월 이 사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5척을 2척으로 줄이고 또 시작 연도도 78년으로 늦출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서 보기에는 그 연기지만 실제로는 그 백지화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건으로 10개월 후에 돌고래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 돈으로 구마고속도로를 건설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이 잠수함을 구매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구마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최종 결심했다는 그런 그 후문이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재정적인 문제로 이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바로 이 계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힘과 기술로 직접 이제 만드는 이제 돌고래 잠수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잠수정이 결국 우리 해군 잠수함 역사의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김 박사님, 우선 이제 돌고래 잠수정이 어떤 재원과 성능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돌고래는 아시다시피 국방과학연구소 저희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독자 개발된 작전 및 정보용 잠수함입니다. 돌고래 1번 하면 그램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톤으로, 그러니까 수중 200톤이지, 그러나 형상은 약 300톤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 압력 선체 밖에 저희가요, 어뢰 발사관도 탑재하고, 그 다음에 압력 선체 밖에 기뢰도 부설 장치도 탑재하고요. 그 다음 압력 선체 밖에 이제 에어탱크 같은 것들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륨은, 크기는, 덩치는 약 300톤이 되죠. 그러나
수압을 받는 압력 선체만을 갖다가 얘기할 때 200톤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7년부터 79년까지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요. 국방과학에서 이제 설계를 했었죠. 그리고 81년부터 83년까지 코리아 타코마에서 건조된 소형 잠수함입니다. 그 차기함은 이제 저희가 그 발전기 성능을 대폭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한 대 있던 발전기를 2대로 하고 그것도 국산화했고요. 그 다음에 무장 성능도 더 향상시켜가지고 수중 톤수가 약 250톤. 그 다음에 전체 형상은 약 한 350톤 정도 되게 해서 90년 건조 완료된 소형 잠수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한국 잠수함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1974년 이제 여기 계신 두 박사님들 이제 모두 이 포함해서 한 분 더 이제 세 사람이요. 이 잠수함 개발을 위해서 독일 연수를 다녀오셨었죠. 이제 본인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잠수함 역사를 생각할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이 과정이 됐었을 게 바로 이 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독일 연수가 성사되는데 육군 이병형 장군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 당시 그 합참 본부장의 그 이병형 중령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잠수함하고 올해는 반드시 우리가 설계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그 확실한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외국에서 그 설계 능력을 위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하라는 조사 지시가 내려갔고, 그 소독무관으로부터 소독방사청 그 산하 교육기관에서 잠수함 설계 그 건조 능력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케이스로 그 해군에서 나와 그 김웅열 박사가 또 ADD에서 또 한 분이 그 과정에 그 가게 되죠. 근데 이분은 돌아와서 얼마 후 그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이제 선진국이 이제 독일로 연수를 이제 떠나는 거기 때문에 기대도 굉장히 컸겠지만 이제 부담감도 굉장히 크셨을 걸로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독일로 이제 떠날 때의 심경, 또 돌아올 때 그런 마음들 이게 좀 그 우리 이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다짐들 좀 많이 해갖고 오셨을 텐데요. 어떠셨습니까? 예, 그 우리가 그 떠난 것이 74년 1월 1일 이 첫날 그 해 첫날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났죠. 그래서 그때의 그 감회 또 그때의 를 생각하면 참 그 여러 가지로 감회가 큽니다. 그런데 그 먼저 이 교육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그 드림으로 이 교육이 얼마나 좋은 교육이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 교육기관이 그 국방
독일의 국방기술행정 아카데미입니다. 우리가 서독에 간호원과 광부들을 보내면서 서독이 제공한 경제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서독 자금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카데미에 있는 학생 중 외국 학생은 우리나라 장교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간 그 해에는 잠수함 분야뿐만이 아니고 항공기 또 신관 분야 등 여러 분야에 갈 수 있었습니다. 서독 정부에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에서의 실습 위주의 교육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은 자기가 원하는 연구소, 시험장, 방산업체 등을 방문해서 실습하는 자기 개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매우 실용적이고 또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예, 그러셨군요. 이번엔 김웅렬 박사께서. 예, 저는 그때 잠수함을 보거나 타본 경험도 없었으며 학교에서요, 대학교에서 잠수함 관련 강의도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두려움도 많았지만요, 그만큼 기대도 컸었습니다. 예. 독일은 우리에게 그들의 잠수함 설계, 건조 능력을 한껏 과시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요, 독일 잠수함의 우수성을 저희에게 이제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일 저희 반 교육생들과 똑같이 어떤 차별도 없이요, 동등하게 잠수함 개발 전순기,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운영하는 때까지, 운영하고 205 잠수함 폐기하는 데까지도 가르쳐 줬어요. 까지 필요한 제반 기술을 갖다 성심껏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독일 206급 잠수함 건조 감독관들과 또 한 팀을 이뤘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함께 건조 감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진짜 산지식을 갖다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독일로 떠나면서 또 돌아오면서 또 그쪽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제 하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쓰신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데요. 독일에 계시는 동안 서로 이제 다른 이제 일정들을 소화하셨을 텐데요. 잠수함과 관련해서 어떤 곳에서 어떤 연수를 받았는지도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김용수 박사님께서. 그 아카데미가 독일의 만하임에 있습니다. 잠수함 관련한 교실 교육은 만하임에서 같이 받았고요. 저는 선박기계 분야, 김웅렬 박사하고 또 다른 한 분은 수암 분야로 구별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장 실습을 했던 곳은 나는 잠수함 설계 회사인 RKL과 또 잠수함 조선소 2곳, 그 다음에 엔진 회사, 기어박스 회사, 또 소나, 어뢰 회사, 또 수중 시험장 등 잠수함 관련한 연구소, 시험장, 또 방산업체를 거의 다 가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우리 김웅렬 박사님께서는. 독일에서 제가 받은 잠수함 과정 연수는 이제 잠수함 관련 연구, 그 다음에 설계, 건조, 시험평가, 운용 전 과정에 걸친 교육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제가 1974년 1월부터 2년간에 걸친 교육은 크게 어학 교육이 있었고요. 독일어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방사청 베베베 연수, 그 다음에 국방과학 아카데미 잠수함 과정 연수로 구분이 됩니다. 국방과학 아카데미 잠수함 과정은 독일 방사청 요원을 이제 양성하기 위하여 독일의 디플롬이니까 우리 석사 과정 되는 사람이죠. 받은 엔지니어와 이제 그들을 갖다가 저희와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갖다가 받은 후
이들 중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잠수함 관련 방사청 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국방과학 아카데미 잠수함 과정은 2차, 3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만 1975년 프로젝트 540 잠수함 획득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이 2차, 3차는 주로 수상함 위주로만 되었고요. 또 그 교육의 질 또한 매우 저하되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두 분 패널 여기서 조금 말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1970년대 초 이제 막 산업화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잠수함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엄청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독일로 떠난 연구원들.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